를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앞에 두 장은 이거는 꼭 아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두 장씩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CTCA라는 게 있어요. CTCA. 여기 전부 다 항암 해보셨죠? 항암 안 해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아유,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이제 항암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항암하기 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피검사를 하고 항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일주일 연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항암약을 줄여야 되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항암제는 뭐냐 그러면은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니까 암세포가 먼저 죽겠죠. 근데 우리 몸 속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죠. 식도에서 위까지의 세포가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장의 세포가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변비 이런 게 막 하고,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들이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줄여야 되냐, 연기해야 되냐, 그런 결정을 CTCA라고 하는 거를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CTCA 제로, 아주 정상이라 이거죠. 아주 정상이면은 하시는 거죠. CTCA 1, 이거는 조금 부작용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리털도 빠지고, 이런 기준을 이제 CT 이제 1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 그 다음에 3, 빨갛게 써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빨갛게 써 있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빨간 거에 걸리면 스톱하는 거예요. 일단 독방에 가셔라. 네? 그리고 입원하셔라. 호중구 올리는 면역 주사를 맞으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혼자 격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과정을 항암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항암은 누구나 다 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5년간 이러한 기준을 좀 본인이 아셔야 백혈구가 몇 개고 호중구가 몇 개고 빈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5년간 이제 이렇게 CT를 찍는 거죠. CT를 찍어가지고 몸 안에 암세포가 없으면 5년 동안 암세포가 없으면 그걸 우리가 NED라고 그래요. No Evidence of Disease. CT를 찍었는데 CT라는 거는 5mm 정도로 찍잖아요. 5mm 정도로 찍는데 1mm, 2mm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암세포는. 근데 5mm밖에 못 찍거든요. 하여튼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만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이거를 항암 의사도 꼭 봐야 되지만 우리 환우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숫자를. 이게 뭐로 의미하나. 이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백혈구죠, 백혈구. 백혈구는 이제 커다랗게 이제 호중구하고 임파구하고 이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호중구라는 게 뭐냐? 호중구는 과립구라고도 그러거든요. 내 친한 친구가 이제 부인이 이제 갑자기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설명을 듣다가, 호중구가 몇 개면, 호중구가 뭐야? 호중구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중구는 백혈구의 이제 백혈구는 호중구가 한 40% 있고, 임파구가 한 40%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임파구가 면역세포예요, 임파구가. 그러니까 호중구는 과립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중구하고 임파구가, 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를 죽일 때는 틀리게 죽여요. 그래서 이 호중구는 이렇게 기어가다가 확 뒤집어 쌓아가지고 포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립구라고 그래요. 이 과립구라고 해서 이 안에 과립 안에 뭐 이렇게 균을 죽이는, 예? 균을 죽이는 활성산소라든지 뭐 소화효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이 들어왔다. 그럼 호중구가 가가지고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확 뒤집어 씌워서 과립구로 끄집어 당겨서
죽이는 거예요. 폐렴균. 그죠? 그래서 이 호중구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다른 거는 좀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호중구 숫자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백혈구가 2000. 이걸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거 외우시라고 지금 드린 거예요. 백혈구 2000. 2000 미치면 이거 뭔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중구는 1000. 빈혈은 8. 혈소판은 5만. 하루에 6번 이상 토하느냐? 하루에 7번 이상 설사하느냐? 구내염이 너무 심하느냐? 너무 피로하냐? 간 기능이 200이 넘느냐? 황달 수치가 3.1이 넘느냐? 크레아티닌이 4.3이 넘느냐? 알부민 수치가 2가 넘느냐? 통증이 너무 심하냐? 열이 나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피로하면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항암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사실상은 힘들다고요. 힘들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좀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뭐 개인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어디서나 똑같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이제 유도료가 있는 거죠. 이거 다시 보면은 백혈구는 아시잖아요.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이제 꼭 외우셔라. 그러니까 CTC3가 되면은 백혈구 2000, 호중구 1000, 빈혈 8? 이게 선물, 선물 하나 좀 드리죠. 예. 빈혈 8.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빈혈 그러면 어지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지러우면 빈혈이네. 빈혈 그거 아니에요. 적혈구가 빈혈 헤모글로빈 수치가 8 미치면은 어지러운 거거든요. 어지럽고. 그래서 이거 수치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한 20조 개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세포 중에서 핵이 없는 게 있어요. 핵이 없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백혈구일까요? 적혈구일까요? 혈소판일까요? 뭘까요? 혈소판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까 답하셨는데. 우리 산소랑 좀 연관이 있어요. 산소. 비슷해요. 답이. 그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 암은 산소를 약간 좀 싫어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럼 우리 곳곳에다가 산소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산소가 가야 되는데 이 적혈구가 산소를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태어날 적에는 이런 백혈구나 적혈구가 태어날 적에는 우리 가운데 이 뼈 안에 골수에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골수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면역 세포 같으면은 이 흉선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건데 이 적혈구는 핵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났다가 그 골수에서 나올 적에 핵을 확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이 태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거기다가 산소를 흡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소를 흡착해서 이런 실핏줄이나 이런 갈 적에 몸 곳곳에 산소를 줘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빈혈이라는 수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죽으면은 핵이 있어가지고 뭐 단백질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적혈구는 122일 동안 살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혈을 하는 거예요. 수혈을 왜 하느냐? 네? 8 미치면 수혈을 고려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혈구는 2000이 굉장히 중요하다. 2000 밑으로 떨어지면은 항암 못한다. 그리고 호중구가 1000개 미치면은 항암 못한다. 또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언제 그냥 날고 먹어도 되냐? 해도 되냐? 그게 이거예요, 이거.
CTCA 그레이드 3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마스크 써야 되죠. 운동도 못하죠. 네? 날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 때에는 날 거 드셔도 돼요. 날 거를 못 먹고 그런 거는 감염이 될까봐. 그래서 CTCA 3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하면 백혈구 2000. 이거 외우셔야 돼요. 호중구 1000, 빈혈 8, 혈소판 5만. 근데 혈소판은 조금 좀 틀린 게 뭐냐면 혈소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혈소판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상처 같은 데 나오면 혈소판이 나와서 막잖아요. 우리가 피가 안 나오게 막잖아요. 그런데 이 혈소판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사실상 나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백혈구든지 항암이든지 그런 것들이 몸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암이 있는 데를 탁 쳐야 되잖아요. 탁 쳐야 되죠. 근데 이 혈소판이 중간에 껴가지고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혈소판이 너무 떨어지면 피가 철철 흐르고, 그리고 너무 많으면 암 치료에 나쁘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5만 밑으로 되면은 안 된다. 그리고 혈소판을 수혈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 번 토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두 번 토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두 번, 세 번. 그럼 몇 번 토하면, 그래서 토할 적에 하루에 6번 이상 토하면, 이거는 응급사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팀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 설사도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뭐 이상이 없잖아요. 뭐 약 주지 마세요.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것이 7번, 6번, 이렇게 되면은 7번 되면, 하루에 7번 설사하면 이거 뭔가 전해질 이상이 있어서 피검사도 해야 되고, 이온도 보충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내염. 구내염이라는 거는 입의 구조는 사실상 우리가 구내염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내염이 잘 생기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항암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항암제는 암만 죽였으면 좋은데, 왜 딴 데 이렇게 가가지고 난리를 피우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입 안으로 가가지고, 구내염이 막 생기면 전혀 힘만 들잖아요. 그죠? 치료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입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항생제라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 안에는 좋은 균, 나쁜 균, 뭐 어마어마한 균이 살고 있거든요. 배에도 균이 살고 있고 피부에도 균이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20조 정도 된다. 이 세포 수가 한 20조 정도 된다. 근데 나에 붙어서 사는 숫자는 몇 개냐? 20조 개보다 많다, 20조 개보다 적다. 제일 먼저 얘기해주는 분이죠. 그걸 이제 계산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이 사람이 자기 몸인지 세균인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많은 거예요. 다 많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다 계산해 봤어요. 다 계산해 보니까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내 세포는 한 20조 개 정도 되고, 나 공장하는 균도 한 2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주 붙어 있는 균이 많다. 그래서 구내염이 생기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항암을 하면은 암 있는 쪽으로만 가면 좋은데 이런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염증이 막 생기니까 뭐 대책도 없고 얘기도 안 해주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럴 적에는 우리가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을 간혹 이렇게 효과가 크진 않지만 그런 걸 줬거든요. 왜냐하면 항암할 적에 여기다가 항암 딱 하려고 그럴 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얼음을 꽉 물고 있으면은 이 혈관이 수축할 거잖아요. 그 항암을 쭉 하게 되면 일로 안 갈 거잖아요.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내염이 좀 덜 생겨요.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구내염이 막 생기는 사람은, 그러면, 얼음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물고 있어라. 그러면 수축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면역하고, 어려운 면역하고 이런 치료하는데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항암제를 사실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수술은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수술 뭐 그냥 갑자기 암이라고 그랬다가, 막 수술 막 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한 6개월 정도는 정신이 없거든요. 처음에 암이라고 딱 진단이 되면은 부정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암이 아닐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오는 거예요, 분노.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했을 적에는 혼자 결정하지 마라 그래요. 혼자 결정하지 마라. 보호자가 다 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보호자가, 친보호자가 결정해서 항암을 할지 뭐 할지 이런 거를 결정해라. 이게 지금은 그 단계는 다 뛰어넘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간 기능이 200.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통증.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항암을 할 적에는 꼭 다시 100kg가 2000이 되는지, 호중구가 1000개가 되는지, 빈혈이 8이 되는지, 혈소판이 5만이 되는지,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로 그냥, 사실은,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셔야 되겠다, 이거죠. 이거는. 최소한의 이건 아셔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항암 부작용이고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암이 생기면은 제일 처음에 자연살해 세포라고 들으셨죠? NK 세포라고 들으셨죠? 계속 여기서 말씀 주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NK 세포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NK 세포가 이제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얘는 조금 복잡하게 죽여요. 이제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자연살해 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정답이 이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시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고주파원열 치료예요. 고주파원열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고압산소하고 효소 치료하고 황토방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연살해 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를 죽이는 거는 이거예요. 고주파원열 치료, 고압산소, 효소 치료, 황토방. 아셨죠? 그리고 이제 면역을 우리가 잴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기초체온이라는 걸 아시나요 혹시? 기초체온. 기초체온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바로 고막에다가 체온을 재는 거예요. 왜 고막에다 재냐 그러면은 고막에서 체온 중추가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본인이 내 면역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제 측정을 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쪽 고막을 통해서 계속 온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온도를 딱 체크를 해봤더니 암 환자분이 체온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정상 사람들의 체온이 있을 거잖아요. 암 환자들이 체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옛날부터 암을 치료할 때에는 뭐 수술하고 뭐하고 벌써 2000년도, 4000년 전부터 암을 치료를 할 적에는 불로 치료라 그랬어요. 불로. 히포크라테스 그 전부터. 그 옛날에 때부터. 이상하죠? 왜 불로 열로 치료할까? 이건 계속 체온을 재보니까 전부 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면역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뭐 면역 잘 모르겠다.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을 재는 거예요. 체온을 재서 계속 재봐서 조금이라도 높으면 이거 면역이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응? 좀 더 낫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35도가 되면은 암세포가 무지막지하게 자라는 거예요. 35도가 되면. 그죠? 근데 39도가 되면 암세포는 죽기 시작해요. 39도에서 40도, 41도, 42.5도로 되면 암세포만 죽어요. 정상세포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라는 게, 열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체온을 꼭 재보셔라. 그리고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리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흉선 추출물. 흉선 추출물 안 맞으시는 분. 흉선 추출물 안 맞고 계시는 분. 다 맞고 계시잖아요. 근데 흉선이 뭐냐? 흉선이 뭔가요? 흉선이 어디쯤에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흉선을 요 근래까지 몰랐어요. 이게 흉선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중간뼈의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뭐 적정으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흉선으로 가는 거예요. 흉선으로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 몸 안에 있는 것인지, 이 바깥에서 온 건지, 그런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전부터. 계속 같이 살고 있었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동물에서 걸려가지고 변이 돼가지고 오니까, 우리 면역 체계는, 이거 내 몸에 있던 건데, 그걸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흉선이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데 적당히 받지를 않아요. 아주 엄격하게 받은 다음에 50% 이상 죽인다. 한 5%만 살린다. 1번, 2번. 50% 이상 죽인다. 네? 네? 안 죽인다. 틀렸어요. 마지막에 95%를 죽여요. 다 죽여요, 다. 면역세포인데, 내 몸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죠? 95%를 죽이고, 한 2%, 3% 살려내가서 바깥에 내보내는 거예요. 너 암세포를 죽여라. 해까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 2, 3%밖에 안 남은데. 응? 그럼 어떻게 그 NK세포를 올리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온도를 올려라. 고주파원열 치료, 고압산소, 효소 치료, 황토방. 열심히 다니시고, 흉선 추출물. 그래서 그 흉선 추출물을 훈련시키는 곳이니까, 그거를 미국 FDA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흉선 추출물, 자작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미국 FDA에서 허가를 맡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끝이에요. 미국 FDA에서 허가만 받으면 유일하게 치료제로서 보조치료제로 허가받은 거는 흉선 추출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흉선 추출물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한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암 환자 그룹하고 그 주사를 일주일에 2번, 3번 매일 놓고 막 그렇게 보니까 면역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맡은 거예요. 미술토는 허가조차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미술토는 유럽에 있는 암 환자들은 70%가 전부 다 미술토 맞아요. 거의 다. 미술토 안 맞으시는 분. 미술토를 이제 맞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왜 맞아야 되냐 그러면은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주로 이제 미술토는 수지상 세포에 조금 특화되어 있긴 해요. 수지상 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요? 수지상 세포. 그러니까 암 세포가 하나 생겼다. 우리 몸 안에 이제 암 세포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NK 세포가 가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NK 세포는 대충 죽여요. 대충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이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지상 세포가 이렇게 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뾰족 나왔는데 그것이 암 세포에 딱 가가지고 딱 알아맞히는 거죠. 알아맞혀서 주위에 인파절로 가서 CD4라는 면역세포에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CD4가 CD8으로 돼서
사이토톡식 T셀이 돼서 걔가 암세포를 이틀 만에 정확히 죽이는 거죠.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메모리 셀이 돼서 기억이 돼서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이 수지상 세포를 그러면 수지상 세포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거를 무수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전부 실패했어요. 전부 어마어마한 돈을 해가지고 수지상 세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전부 실패했어요. 그런데 미슬토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슬토가. 근데 수지상 세포가 배에 많거든요. 배에 많아요. 그래서 다 배에다만 놓잖아요. 언제 놓느냐? 미슬토는 배에다가 수지상 세포 때문에 맞는 거다. 그리고 아침에 맞아야 효과가 있다. 늦게 오셔가지고 수지상 미슬토를 맞아도 효과는 있지만 아침에 배에다 맞는 것이 좋다. 이제 배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뭐 다른 데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배에다 꼭 맞으셔라. 거고. 그리고 이제 버섯류. 이제 버섯류라고 그래가지고 면역을 올리는 데는 제일 첫 번째가 버섯이에요. 그 옛날에는 뭐 HCC, 꽃송이 버섯, 우리는 이제 한신 메시마가 이제 상품이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를 혹시 안 맞으시는 분 있어요?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 환자분들이 비타민 D를 검사하면 전부 30 미치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올리키는 게 비타민 D는 우리 온몸의 모든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몇천 가지의 반응 다 관여해요. 그러니까 햇빛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 D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30이다. 그러면 70살까지 산다. 만약 그러면 40이면 80살까지 살아요. 50이면 90살까지 살아요. 70이면 100살까지 살아요. 아셨죠? 비타민 D는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어떻게 하면 100이 넘어가면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100 되기 전까지 꾸준히 올려라. 그렇지 않고 주사도 맞고 반드시 햇볕을 20분, 30분 꼭 쬐라. 유리창을 거치지 않는 햇빛.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셀레늄은 다 드시잖아요.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얘기는 드시는 거예요. 셀레늄을 드시는 거. 그 주사 맞는 것도 있잖아요. 주사 맞는 거는 항암작용을 좀 하는 거예요. 이 셀레늄 먹는 거는 면역세포를 좋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 안 드시는 분. 비타민 C는 이제 몸에 잘 안 맞는 분은 안 드실 수 있는데, 비타민 C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 비타민 C가 이 면역세포를 올리는데,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이제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 C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제임스 린드라는 영국의 해군 의사가 있었어요. 해군 의사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뭔지도 모르고. 근데 괴혈병에 걸려가지고 막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해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영국 그러면은 뭐예요? 해군이잖아요. 근데 해군에서 병사들이 해군만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다. 이게 뭐 전염병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의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약, 무슨 약, 이제 이거 쭉 이제 몇 가지, 한 5가지, 6가지 하다가 맨 끝에 이거 할까 말까, 에이, 하자. 오렌지 2개를 딱 놓은 거예요. 쫙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오렌지 먹은 사람이 살아버린 거예요. 이거 오렌지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렌지다. 그래가지고 해군 법에다가 해군 되는 사람은 무조건 오렌지를 먹어라. 오렌지 하나에
비타민 C가 30ml 들어있어요. 얘는 오렌지 2개만 먹으면 그래서 해군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졌고, 이제 다 사는 거죠. 다른 데는 모르는 거죠. 계속 배울병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 전체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임스 린드는 비타민 C가 이게 비타민 C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후세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비타민 C다. 비타민 C는 사람만 못 만든다. 쥐나 고양이, 개, 이런 애들도 다 만들거든요. 사람만 못 만들어요. 비타민 C는 옥수수부터 만들거든요. 옥수수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마지막 효소를 해가지고 비타민 C가 되는데 마지막 효소가 내는 것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비타민 C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오렌지 2개를 계속 먹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비타민 C를 꼭 드셔라. 그래서 미국 NIH에 있는 레빈이라는 교수가 그러면 이거 뭔가 비타민 C는 면역 세포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 비타민 C는 반드시 드셔야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레빈 교수가 이제 비타민 C를 잘 관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쥐나 고양이, 개 이런 동물들도 암이 다 생기거든요. 암이 다 생겨요. 암이 다 생기는데 그래서 그러면 암이 생기는 쥐나 고양이, 개 이런 애들을 이제 피를 뽑아본 거예요. 피를 뽑아봤더니 비타민 C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비타민 C를 못 만드니까 비타민 C를 고용량 주면은 혹시 암세포가 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비타민 C를 처음에 10g, 20g, 30g, 40g, 50g부터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60g, 70g, 80g. 미국인은 몸무게가 크잖아요. 그래서 200g까지 하루에 200g씩 놔봤더니 암세포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웬만한 데는 지금 비타민 C를 다 놓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를 고용량 주사하는 거는 제가 밝혀낸 거예요. 제가 밝혀낸 건데 면역 세포에서는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비타민 C가. 그러니까 비타민 C 먹는 거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주사하는 거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C 주사하는 거는 작용이 완전히 반대예요. 비타민 C를 이제 쑥 주사를 놓잖아요. 쑥 주사를 놓으면은 거기서 활성산소가 확 나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확 나오면 정상세포는 그거를 딱 받고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딱,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는 거예요, 다. 근데 암세포는 카탈레이즈라는 그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확 맞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건강한 세포는 살리고 암세포만 줄이는 표적 치료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가 요 근래 밝혀보니까 T세포까지, 면역세포까지 활성화시키더라.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서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비타민 C를 맞으면서 T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죽이자. 그리고 이제 아연 있죠. 아연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긴 한데 아연 드시는 분 없죠. 아연이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처음에 아연을 많이 먹으니까 코로나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을 많이 먹어라.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제 흡수율이라든지 뭐 사는 거 이런 게 좀 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파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노로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딱 뿌리는데 거기에 비타민 C하고 아연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팔려서 지금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으면 아연이 좋은 거니까 구할 수 있으면 구시고 어쨌든 아연을 조금 드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을 안 드시는 분.
안 드세요? 뭔지 몰라. 뭔지 모르세요? 이거 멜라토닌을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멜라토닌이 뭐냐 그러면 멜라닌하고 틀려요. 멜라닌은 이렇게 검은 피부고 멜라토닌이 뭐냐? 멜라토닌이 뭐냐? 사람이 사는데 햇빛이 끊기잖아요, 밤에. 8시, 9시 되면 눈으로 햇빛이 안 들어가요. 불도 끄면. 눈으로 들어가면서 밤 9시, 10시에 뇌의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잠도 잘 오게 하고 밤 사이에 면역세포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에 걸리는 그런 물질들도 잠을 푹 자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은 꼭 충분히 자야 되고, 멜라토닌이 그런 잠자는 역할로 해도 외국에서는 그냥 다 팔아요, 무조건.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한 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약으로 된 거예요. 약으로 돼서 이게 보통 우리가 여기서는 수면 보조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면 보조제도 수면도 질을 높이긴 하지만 면역세포를 좋게 해줘서 암을 죽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알 먹기도 하고 두 알 먹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 알 먹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유독 여기서는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게 그러면 수면 유도제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은 하루 이틀 3일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수면 효과를 하려면은 가장 낮아요.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어야 되고 한 3주는 먹어야 수면 효과가 나지만 그전에는 벌써 몸속에 들어가서 면역세포를 좋게 해주는 거죠. 하루라도 잠을 안 자면 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밤에 야근 많이 하는 사람,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멜라토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불이 딱 켜면. 밤 11시, 12시인데 즐거우니까 얘기는 하는 게 좋은데 그때 불을 꺼야지만 멜라토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밤 1시, 2시에 최고조로 되면서 면역세포를 좋게 만들어야지만 아침에 햇볕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떨어지면서 에피네프린이 생기면서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7시간 푹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수면제로 개발은 됐지만, 약으로 됐지만, 그것을 꾸준히 드셔라. 7시간 푹 잠을 못 자면, 현미 안 드시는 분, 없죠? 현미를 주식으로 드리니까. 현미가 면역세포를 올리는데 아주 최고죠, 최고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어디 나가시더라도 현미는 꼭 먹자. 현미는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우선 NK세포는 좋게 만들고 몸속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흡착해가지고 나쁜 것들을 흡착해서 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미가 그렇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황기 안 먹어보신 분. 그죠? 이걸 쭉 외우면서, 이거 황기가 어마어마하게 면역세포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을 적에, 응? 보신탕을 먹어야 될까? 그죠? 삼계탕을 먹어야 될까?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뭐를 드시겠어요? 삼계탕을 먹는 거죠. 삼계탕을 먹는데 인삼하고 황기가 들었어요. 근데 인삼은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인 유방암인 환자는 인삼을 살짝 들어서 다른 사람 드리고 황기와 같이 닭고기 가슴살을 드시는 거예요. 예전에 못 쓰는 사람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 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치료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설명을 하면서 뭘 드셔라 그랬더니
개고기를 드셔야 그랬어요. 보신탕을 드셔라. 그리고 들어본 적 있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탕이 그냥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이 뭐 한 번 먹었다고 그렇게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항암받고, 아니면 내가 병중이다 그럴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평소에 킬로그램당, 내 몸무게당 킬로그램당 1g만 먹으면 돼요. 근데 단백질은 꼭 먹어야 돼요. 반드시. 매일 중요한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 킬로그램당 1g. 70g 정도 되면 손바닥 크기의 양질의 단백질. 그러니까 뭐 콩을 드시든지 두부를 드시든지 생선을 드시든지 뭐 좋은 단백질 그런 거 드시는데 한 가지 기름이 나쁘잖아요.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은. 붉은 고기는 왜 나쁘냐면 철분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기름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하고 힘들 적에는 다 드시라고 그래요. 뭐 그냥 막 토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뭐 가려서 먹을 것도 없는 거죠. 일단 본인이 땡기는 건 드시되 어느 정도 괜찮다. 내가 먹는 거로 이제 승부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붉은 고기를 좀 안 드시는 게 좋죠. 더군다나 개고기를 나중에 그 사람은 개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개고기는 단백질이 가장 많을 줄 알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고기가 제일 나쁜 거예요. 기름이 제일 많아. 단백질도 제일 적어. 그러니까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셨으면 이해나 가지. 네? 개고기를 드시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제 3초 부러진 것 같은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얘기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자연살해 세포를 할 적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항암식품이 있어요. 항암식품은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이 들 적에 이제 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항암식품 중에서 한 가지만 추천한다. 그러면 추천하는 게 있어요. 토마토. 토마토가 왜 좋죠?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셨네. 배현정이라고 아시죠? 배현정. 배현정이라고 아세요? 코미디언. 배현정이 나와서 그 옛날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적에 최장의 사진을 CT를 찍어 보니까 커다란 암덩어리가 3개 나온 거예요. 암덩어리인지는 아닌지는 수술해봐가지고 그 조직 검사를 해야지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CT로 찍어서 대충 이거는 암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조차도 CT를 보고 이 모양 이런 걸 봐서 이건 100% 암이다. 그런 거예요. 췌장암이면은 얼마 못 살잖아요. 얼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레포트감 정도 되는 거죠. 그래도 일단 수술을 한 거죠.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암 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케이스감이다. 당신이 먹은 거를, 이때까지 살면서 먹은 거를 다 써내시오는 거예요. 먹는 게 관계가 되거든요. 암 바라민자 중에서는 35% 제일 많은 게 음식이에요. 음식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 써내라.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다른 거 별거 없어요. 50년 동안 토마토만 먹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토마토를 50년간 먹은 거예요. 50년. 그래서 모든 사람 나중에 이제 그 원인, 왜 그런 건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토마토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토마토를, 갖다 놓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휴, 시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잘 하시고, 이제 카레, 브로콜리, 콩, 두부, 마늘, 양파, 녹차, 커피, 이런 것들. 이제 커피 드시는 분. 네? 블랙커피밖에 안 돼요. 아, 정답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커피가 발암식품이었었어요. 발암식품이어서 그 옛날에는 커피 절대로 드시지 말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로 계속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커피가 한 잔, 두 잔, 전 세계 서베이를 해보니까 오히려 암을 죽이는 거예요. 암 발생도 줄이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슬그머니 발암식품에서 빠지고 커피를 드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커피를 드셔야 돼요. 녹차, 커피. 그래서 커피 뭐 설탕 넣고 뭐 이런 게 좀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되게 다 비슷해요. 한두 잔, 세 잔 정도는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커피 드는 게 제일 좋아요. 블랙커피에다가 종이 필터를 넣어서 지방을 뺀 다음에 이렇게 드시면 이게 좋은 거고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운동이죠.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는데 우선, 뭐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운동하냐.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빨리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꼭 해라. 걷는 사람은 속보를 좀 많이 해라. 그리고 뛸 수 있으면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라 있는 거죠. 중강도. 그러니까 중강도는 뭐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 밑에다가 써놨어요. 지금 최대 심박수를 알아야 돼요. 한번 빼보세요.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최대 심박수 빼서 220에서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이게 얼마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60이라고 그러면 160이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160이라는, 이거는 160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160 되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220에서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뛰면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되느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박을 계속 재야 돼요. 이제 평소 맥박을 재는 거예요. 보통 한 70, 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심박수 여기 나온 거 있죠? 여기에다가 맥박수를 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맥박수 이걸 빼서 0점 반만 곱하는 거예요. 반만 곱해가지고 맥박수를 다시 더하는 거예요. 그럼 한 어느 정도 대충 암산을 해버렸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0 정도 나와요. 120. 110이나 120. 그러니까 운동을 할 적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 그 면역 검사라는 걸 했어요. 송도병원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 거고 이제 따지고 보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10년, 20년 동안의 면역 검사를 한 것을 토대로 이걸 전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 아셨죠? 그래서 이 120, 그래서 대단히로 운동을 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만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의 레벨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될 거냐를 계속 했더니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강도 운동을 하셔라.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맥박수를 꼭 측정해서 중간에 막 속보가 제일 좋고 속보나 약간 조깅처럼 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120 정도 되면 스톱.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땀방울이 며칠만 하면 스톱. 오버워킹 하면 안 된다. 오버워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7시간 숙면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하루 20, 30분 야외 햇빛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치료하다, 안 된다. 뭔가 좀 먹어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자연법, 과학적으로 증명된 뭔가를 먹겠다. 그러면 그 수많은 생리활성물 중에 한 가지를 추천한다면 메타인돌 3 카비놀이에요. 인돌 3 카비놀. 이거는 메타제닉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200가지의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추천한다면 이거예요. 메타인돌 3 카비놀. 오늘하는 교수님, 독일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치료하는 게 똑같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고주파 온열 치료 지금 시작 다 했는데, 어쨌든 고주파 온열 치료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요. 그 옛날에 세브란스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시작을 했었다가 이것이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방 이런 게 타가지고 올스톱 했거든요. 올스톱 했는데 그 뒤에 독일의 세계적인 수학자 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어느 정도 파워에다가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얼마만큼 했더니 암이 죽기 시작하더라를 세포 실험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포에다가 파워.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지금이 우리나라에 몇백 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이 그 중요한 것들이 사실 알고리즘이 다 퍼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능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거의 돼 있어서 사실 독일제나 일본제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는 없다. 근데 요 근래 나온 것들이 있어요. 조금 싼 게 있거든요, 또. 우리 있는 거 말고 더 싼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성능상에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국내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치료 방법. 그렇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저번에도 한번 누가 물어보시던데, 일본제 기계를 저희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들어왔거든요. 뭐 독일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제도 들어왔는데, 일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CT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찍은 CT, 그 암이 있는 CT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죠. 입력을 시켜서 어떤 파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기기에서 해요. 해가지고 그 부위에서 열이 몇 도 되느냐를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통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거의 프로토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지금 다 풀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히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를 왜 하느냐를 조금 얘기하면, 암세포가 1mm만 돼도 혈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mm 정도 되는 거는 CT로 발견을 못 해요. 우리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 고주파 온열 치료를 왜 꼭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렇게 작은 것을 고주파 온열 치료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그러면 1mm 정도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혈관이 제일 먼저 생기는 거거든요. 혈관이 1mm 정도 생기는데 갑자기 만든 혈관은 근육이 없어요. 쭈글쭈글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트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정상세포는 혈관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뭔가 치료를 해가지고 혈류가 들어와도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39도부터 암세포가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암세포 있는 쪽만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정상세포 쪽은 계속 혈류를 해가지고 식혀지고, 똑같은 온도로 가도 암세포가 죽는데
암세포만 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죽는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이제 NK세포를 얘기 든다면 NK세포는 두 가지 리셉터가 있는 거예요. 커다랗게. 그래서 한 가지는 암세포를 잡으면 안 죽이는 리셉터가 있고 죽이는 리셉터가 있고 그리고 딱 잡아가지고 퍼펄이나 그레인저를 확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 검사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과연 고주파원혈치료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좋아질 건가 말아질 건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NK세포도 좋아지고 T세포도 좋아지고 그래서 고주파원혈치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 정상세포는 산다. 그리고 조금 비싼 우리 있는 비싼 이 국산 장비는 똑같다. 이론상. 그리고 효과도 똑같다. 그래서 그런데 왜 매일 하면은 한 가지는 말씀드리는데 매일 하면 안 되거든요. 매일 하면은 그 열을 막 가하게 되면 히시악 프로테인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열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히시악 프로테인을 없애는 게 뭐냐 했더니 양파, 케르세틴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매일 하고 싶다. 그러면 양파나 케르세틴을 사가지고 열심히 드시고 매일 하면 되는데 그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3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2번 하는 것보다는 3번을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되셨죠? 네, 고맙습니다.